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제 자리를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쪽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몇 센치 안 되는데요. 와, 마음의 부담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잘하시던데요? 아유,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정욱 변호사, 이정우 실장님 이렇게 성창겸 위원장님 이렇게 대신 진행하시는 거 보고, 예. 야, 뭐 자주 놀러 다녀도 되겠다. 아이고. 예.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청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 NLL 문제와 관련해서 피로 지켰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부분 NLL은 이제 평화수역으로 하겠다. 사실 말이 좋아 평화수역이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참 불안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방북을 했을 때 뭐 NLL과 관련된 어떤 발언들이 사실은 그것을 지키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고 판문점 선언이 끝나자마자 외교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헬기 타고 백령도를 날아가요. 아니 장관들이 왜 백령도를 날아가죠? 특히나 외교부 장관이 왜 저는 백령도 서해 5도를 가는지 그래서 가서 뭐냐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문점 선언에 있는 NLL 평화수역 그 문제를 갖고 그래서 피로 지켰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발언 아니겠느냐. 그런데 주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왜 아닌지 긴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철학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뭐 그냥 얼버무리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방장관으로서는 사실 해서는 안 될 표현이죠. 여기 보세요. 맞아요, 이정곤 실장님 방송 진행 잘하심. 아이고 참. 아니 여기 많아요. 이정곤 실장님 대단했어요. 땀을 질질 흘렸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다들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혼자 힘드셨죠? 술 한잔 사세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장관 청문을 하면 네네.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그때부터 각 부처에서 TF가 구성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도 합참의장 경우에도 국방부 차원에서 청문 준비 TF가 구성됐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TF장은 되게 차관이 맞죠. 네. 그래서 이 정경도 합참의장 개인의 어떤 역량도 역량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의 어떤 인식 수준을 청문회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었는데 우선 자 보십시오. 청문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최소한 그 질문의 합리적 핵심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자, 질문을 청문위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잠깐 정경도 합참의장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온갖 나쁜 역을 다 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인데. 자,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해요. 네. 답변하셔야죠. 주적. 주적이 어디예요? 적의 개념을 뭐라고 대답했냐면 적의 개념을 축소하는 것이다. 북한으로 한정하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나와요. 주적을 북한으로 한정하는 건 굉장히 적의 개념을 축소하는 겁니다. 하면서 영토,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모든 것은 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 같은 새로운 테러 집단도 적이 될 수 있고 사이버와 같은 이런 상황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주적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아니 그럼 적들은 많죠. 그런데 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주적을 물어봤는데 이건 뭐 동문서답이죠. 아니, 그러죠. 그 제가 오늘 아침에 TV조선에서 동문서답입니다. 네. 제가 그냥 논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주적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가상적을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이게 이 군사학 1번 교과서에 나와요. 네, 네. 적 중에는 가상적이 있어요. 네, 네. 가상적은 평화시에 그러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있는 적들이 어딨냐.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그러면 일본도 들어가요. 그렇죠. 왜 우리를 침략했던 예, 그렇죠. 그다음에 가능하죠. 잠재적에는 중국도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고요. 예, 네. 러시아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주적이라고는 안 하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정상적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나라들하고는 평화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적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언제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나라 또는 해한 경험이 있는 나라. 네. 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은 가상적이 될 수 있어요. 네. 잠재적이 될 수 있어요. 네.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말고 주적은 뭐냐? 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네. 준전지 상태에 있는 나라. 네.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주적은 없어요. 네.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북한과 잠깐 전쟁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네. 아무리 분위기가 평화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도 법적으로는 북한과 잠깐 전쟁을 중단한 정전 상태에 있는 네.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만 대군을 가지고 저쪽에 120만 대군에 맞서는 거죠. 그렇죠. 지금 DMZ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잖아요. 총 예. 맞아서. 예. 그 전쟁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면 주적은 분명하죠. 네. 이게 왜 축소입니까? 그렇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사님 말씀에 생각이 나는 게 왜 예. 판문점 선언 이후에 네. 북한에서는 사상 교육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주민들을 셀 단위, 세포 단위로 해서 다 모이게 해서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무슨 사상 교육을 시키냐면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무슨 회담을 한 것이 미국이 우리 적이 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굴복하기 시작을 한 것이다.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 잊지 마라. 라는 것을 도리어 굉장히 심화시키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걔네들이 흐트러질까 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주적 개념을 슬그머니 빼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은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빼버린다라는 서로 상대가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왜 이런 사극 같은데 중국 사극 같은데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네. 이제 양국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 협상을 해. 네. 그래서 막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평화 협상의 조인식 날 네. 이쪽에서 우리 주군이 탁 하고 저쪽에서 상대방의 왕이 와. 네. 그래서 쫙 해서 이제 대신들이 쫙 모여서 사인을 해. 그런데 그 모임에 꼭 칼 들고 눈 부라리고 있는 자가 하나씩 있어. 네. 그게 국방장관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저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네. 여차직하면 내가 네 왕부터 죽일 거야. 네. 이러고 딱 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웃으면서 평화 조약하는 거거든. 네. 응?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국방부는 왜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국방의 한계, 그러니까 어디까지 국방력을 키워야 되느냐 이 목표가 없어져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다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주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한계로 우리 그 세금에서 어디를 뛰어다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가상적이고 일본도 저기고 중국도 저기 그러면 우리 뭐 예산 다 투여를 해도 못 막잖아요. 주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 주적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예. 말한 대로 표현한다면 주적을 물었는데 그들이 다 적이다 그러면 주적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는 뭐 그냥 다 손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이 시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훈련이 방향을 이뤄요. 네, 방향이 지금 되죠. 대한민국 국군의 공군, 해군 따질 것 없어요. 네. 국군의 모든 훈련은 정말 군은 늘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네. 훈련은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훈련이에요. 네. 그것도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어떻게 1차 방어한 다음에 다시 원점 타격하고 아예 정리할 거냐라고 네. 하는 훈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한미 연합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늘 북을 향해서 하잖아. 네. 북한이 위에서 내려올 거니까. 그렇죠. 늘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IS가 왜 나와요? 그렇죠. 아니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IS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무슨 훈련을 어떻게 해요? 작전 계획도 마찬가지죠. 작전 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작게 20일, 작게 네. 번호가 계속 있는 게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예.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면 예? 그 밑에 합참에 자기가 합참 부장했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 합참 체제니까 합참의 작전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맨날 보고서 올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전 계획. 예. 북한의 전력이 계속 상승되니까 네. 업그레이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작전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어느 날 이제 합참 의장이 딱 갖고 왔어. 네? 장관님, 저희들 북한의 이 전력 대비에 대처해서 작계를 수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아니 왜 북한을 대상으로 하나? IS가 있어. 어? 아니 저 소말리아 해적들도 위험해. 예. 아 이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장관이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이 참 진짜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저 국방장관으로 물론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죠. 강행하면 예? 그만이죠.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 국방장관? 그 주적은 정말 최악의 그 발언이었는데 예. 사실상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사실 주요 또 타깃으로 할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윤회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을 지켜보면서 네. 사실은 이 세 사람을 다 떨어뜨릴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채택을 안 할 건지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능력은 있대요? 그리고 아니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하냐고요. 예. 지금 전혀 전략 이거야말로 정말 전략 부재예요. 내가 보기에. 네. 정말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대선 안 되겠다 생각하면 네. 아니 총력을 다해서 네. 여론에 호소하고 국민에 호소해야죠. 하여튼 뭐 한국당 대응은 뭐 그냥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군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 박찬주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지난번에 그렇죠. 예. 그 갑질 예. 대장으로. 예. 대표적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 장정 시절에 네. 장정 뭔지 알죠? 그렇죠. 예, 이 훈련병 논산훈련소 입대할 때 장정 시절에 딱 어리버리 해갖고서 논산훈련소에 딱 입소해서 한 3,000명이 딱 줄 서 있는데 위에서 뭐라고 명령해도 안 듣잖아요. 잘 줄도 못 쓰니까 제시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민간인이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 군기가 갑자기 안 잡혔을 때. 예, 단상에 있는 그 중위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앞에 누구 한 명 나오라 그래서 두들겨 패잖아요. 그렇죠. 예, 이 줄 안 섰다고 네. 시끄럽게 떠든다고 두들겨 패잖아요. 그 순간 3,000명이 딱 정리되죠. 오와 열이 딱 맞춰지죠 그 다음. 그렇잖아요. 예. 그 본보기 박찬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한참 이제 방송에 출연했을 때인데. 네. 사실은 저도 이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보고 이건 사실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군 법무 장교 군 수사관들이 네. 수사를 했는데 네. 전혀 다른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뇌물 수수 운운하면서 그 군대 내에 어떤 철과 관련된 뭐 이 처리 문제를 갖고 뇌물을 고철. 받았다는 거예요. 네. 고철을 갖고. 그래서 그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야말로 별건 수사다 그랬어요. 그렇지. 왜 탁탁 털어서 아니 지금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갑질에 대해서 무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죄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고 그냥 갑작스럽게 뭐 고철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실은 별넷 그냥 그대로 대장을 전직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전역시키고. 그런데 그때 이제 1대 한 3으로 제가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머지 3명이 하는 말이 그게 어떻게 큰 범죄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것은 사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고철업자로부터 뇌물 받았다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그 뇌물 액수가 얼마예요? 184만 원인가. 너무 많이 받았네. 그러게요. 예? 별 넷이 184만 원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가 그래서 됐는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가? 네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래야 되냐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돌이켜 보면 한 육군 대장을 그러니까 육군 대장을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가 많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육군 대장까지 가려면 우리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네. 아시잖아요. 그다음 육사 나와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하나 그런 그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하나의 인적 자원을 지금 키워낸 거잖아요. 네. 대장까지 갔으면 그 사람의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런 권한 내지는 네. 실력 내지는 능력을 우리의 세금으로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키워냈는데 그다음엔 완전히 난도질해서 매장을 하는 게 아무 이유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이 박찬주 대장이라는 사람은 군에서도 대전차 작전으로 뭐 최고라고 평가받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뭐 핵을 쏘거나 장사정포를 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한테 타격을 입힌 다음에 결국은 서울을 점령하고 뭐 남한을 쳐내러 올 때는 탱크 앞세워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탱크가 탱크를 앞세고 내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이 당시 지금은 이미 전역된 사람이니까 네, 네. 이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최고의 전략가였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180 얼마요? 184만 원. 184만 원도 뇌물 받은 건 받은 거니까 벌 네. 받아 마땅하지. 자, 그러면 이제 184만 원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다 처벌해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장관 청문회에 올라와 있는 자들 184만 원 이상의 불로소득 얻은 자들 장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징역 4개월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이상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11명 중에 있다는 혹시 거죠. 아세요? 뭐요? 예? 위장 전입이 불법으로 처벌되는 거 아세요? 아니요, 철저요. 3년, 3년 이하입니다. 3년이야. 3년. 1,000만 원 이하. 예, 1,000만 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4개월도 들어가네. 그럼요. 그럼 위장 전입 한 번이면은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럼.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는 저 법 엄하게 적용하자 좋아요. 그럼 공평하게 해야지. 그렇죠. 네. 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적용되고 이 사람한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 법의 권위가 없어지고 네. 법이 뭐 사실은 권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법인데 네. 그렇다면 이 법의 체계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요. 이 군 얘기 나온 김에 박찬주라는 사람 참 이럴 경우에 우리 군 생활할 때는 참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참 재수없게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와 명예와 관련된 일이고 실질적으로 아주 핵심 전력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재수없다 그러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 군 얘기 하나만 더 예, 그러세요. 예.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그 현 정부는 왜 그렇게 육군사관학교를 싫어하죠? 진짜 왜 그럴까? 아니 지금 그 사실 뭐 육참총장이 예.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에 합창장에 간다라는 어떤 보도가 이미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뭐 그 해군 출신의 그 국방부 장관에서 공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까지는 좋은데 네. 육군이 하도 이제 이 도외 시대니까 그럼 균형을 좀 맞추자 이제는. 그래서 합참장을 육군으로 가는 거는 뭐 거의 결정된 거고, 그럼 당연히 사실은 참모총장이 있으니까 참모총장이 가는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이군사령관 박한기 이군사령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군사령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저기 합참의장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군사령관은 ROTC 출신이고 육참총장은 육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사 출신을 끝까지 배제하자.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뭘 잘못했죠? 물론 그 전에 무슨 하나회 무슨 뭐 있었어요. 뭐 존재했죠. 그리고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그 쿠데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매도하고 저렇게 계속 도외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건 뭐 그냥 그 귀중한 자원들을 저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저는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예. 여기 현금 184만 원이 아니고 박찬주 대장 얘기입니다. 그냥 밥값, 숙박비 등을 환산해서 184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정확하게는 코미디 같은 칠. 예. 알겠어요. 그 육사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군인들이 왜 자꾸 정치하려고 그러냐. 네. 이때 정치는 무슨 뭐 정치 개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 답변을 보면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을 갖다. 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청문회 나온 거는 국방장관으로서 청문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군인으로서 그 국방장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죠? 그러게요. 예. 네. 뭐 괜히 뭐 이게 우선 저기 대화 국면 속에서 특히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요. 네.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그거 답변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했잖아요. 네네. 저는 뭐 후보로서는 훌륭하다. 네. 예, 대통령 될 사람으로서는 네네. 훌륭하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다면 장관 추천할 때 말이에요. 네. 정경도 합참의장 불러서 네. 내가 주적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난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입장을 앞으로 가져갈 거다. 그러나 군을 맡은 당신은 주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 가져라. 외교부나 통일부는 아마 다른 얘기를 할 거다. 그건 모든 것을 내가 통과를 한다. 날 믿고 걱정하지 말고 군 통수권자로서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적 발언도 사실 대화 국면에서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매티스 국방장관이 떠오르네요. 미국 네. 매티스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진짜 명장이지 않습니까? 명장 중에 그 명장 야전사령관 출신이고, 근데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당시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했을 뭐 이런 어떤 북한과의 대탕트 분위기에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그 대북의 그러니까 대북한 그런 어떤 그런 이 군 태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을 때. 대화는 외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는 이 협상이라는 것은 외교가 할 일이고 국방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군이 할 일은 따로 있다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 사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공작을 통하는 것, 그러니까 CIA라든지 네. 우리나라 하나는 외교로 통한 것, 협상이라든지 대화, 하나는 전쟁을 통한 것. 그 세 가지가 구분돼 있잖아요, 역할이. 그러니까 국방은
국방으로서의 어떤 외교가 아니니까 늘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데 전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사실 네. 국방장관은 이 뭐 대북 대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나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라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하는 그건 평화론자들도 사실은 반겨야 되는 어떤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래요. 예. 여기 제가 아까 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 대통령의 그 주적 관련 발언을 얘기했더니 대통령 후보가 주적을 어물쩡 고 박사님 이건 아니죠? 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이 이렇게 바로 문자 올리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지금 이번에 2박 3일 평양 방문, 네. 이 남북 정상회담. 그 기업인들 왜 데리고 가요? 윽박 지르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윽박을 지르는 거라고 제가 느껴지냐면 예. 이겁니다. 지금 박사님 그거 아세요? 왜 우리가 그 공공기관까지는 아니지만 공사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들 있잖아요. 아 공기관, 공기업, 공기업들, 공기업들의 예산 내역, 내년 예산 내역 막 지금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보면 전부 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걸 이제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그런데 민간 기업은 사실 숨죽이고 있잖아요. 숨죽일 수밖에 없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눈을 크게 뜨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같이 간다는 건 뭡니까? 음. 대북 사업 빨리 준비해. 직접 그래서 같이 가면 그다음부터는 해야 되는 어떤 수순으로 아마 더 많은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박사님 오늘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유엔 안보리 열린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예. 유엔 안보리가 열렸죠.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 수출하다 걸린 거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북한산 석탄 네. 러시아 거로 속여서 한 거, 예. 이것이 어쨌든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네.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예. 미국이 소집했어요. 니키 헤일리가 예. 14일 날 소집을 했는데 딱 이 정상회담 직전에 그것이 열렸어요. 그래요. 예. 열려갖고 어쨌든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걸 막고 있습니다. 자기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고 지금 크게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그때 결의한 것을 무조건 지켜라 해요. 그렇죠. 예. 지키지 아니하면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이거 이 유엔 안보리가 뭐 러시아 반대 또는 뭐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이사국이니까 상임 이사국 해서 뭐 결의안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미국 독자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는 순간 기업 망해요. 그 즉시 예. 안 되죠. 아니 현대자동차나 삼성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 그 순간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최태원 회장이나 뭐 다 대통령 따라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한마디도 입을 못 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안 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하러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죠. 저 굉장히. 느낌에는요. 네.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그 국회의장하고 정당 대표들도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왜 그 옛날에 그 왕 행차할 때 네. 전부 데리고 가듯이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폼나게 뭘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폼나게. 예, 그렇죠. 근데 문희상한테 아주 제대로 딱 창피 당한 거지. 네.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네. 이번에 14명과 52명, 14명은 정부와 그러니까 청와대, 내각과 이제 청와대를 대표하는 14명이고 이 14명은 공식 수행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각계각층 뭐 정당 대표니 뭐 이렇게 3명 가지만 정당 대표니 뭐 재계 대표니 해갖고 각계각층 52명을 특별 수행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눈 씻고 찾아봤더니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면 공식 수행원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특별 수행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장이 어떻게 대통령을 특별 수행하는 수행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예? 예? 그게 정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 국회의장은 도저히 그거는 격에 안 맞아서 못 한다고 치면 그러면 정동영 이런 사람은 그러면 격에 맞아서 가요? 그 사람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게 정당 대표. 그것도 말이 안 정당 되고. 대표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정의당 대표나 민주평화당 대표가 도대체 왜 가냐고요. 거기에. 그렇죠. 수행원으로 간다. 수행원. 대통령 수행을 어떻게 야당 정당 대표가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예.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게 국회의장이 딱 얘기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왜 이 의전에 관련된 예의 아니에요? 서로 간에 예의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이념이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갑니까? 아니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사법부는 왜 안 깜짝이야.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오부가 다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이제 딱 완전히 이 의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의전과 관련한 어떤 예의라는 건 이건 상식이니까 네. 딱 듣고 이거 잘못 생각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또 나서서 당이 당략에 휘둘리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또다시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왜 그 국회의장이 당리 당략이에요? 자기네 그 집권 여당의 출신의 국회의장이잖아요. 국회의장이 한 행위를 갖고 당리당략으로 표현하면 그거야말로 상권분립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이 인식 자체가. 예, 참네. 여기 죽기 싫으면 그냥 갔다만 와라. 아마 대기업들 총수들한테 네. 그런 사실상의 이런 메시지가 간 거 아니냐. 네. 저는 또 한 가지 네. 이번에 그 수행원들을 보면서 북한이 진짜 환영할 사람들은 사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냐면 SOC 있죠. 사회 간접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간접자는 철도 놓는 거, 전기 하는 거, 나무 심는 거. 철도청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요. 철도청장, 철도공사 사장, 코레일 사장, 그다음에 한전 사장, 산림청장, 관광공사 사장. 네. 자, 이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쪽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절실하잖아요. 그럼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가요. 산업은행 총재. 그래? 지금 총재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산업은행 회장이라고 그러나 어찌됐든 산업은행법 총칙 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필요 자금을 공급 관리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딱 연결해 보면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는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회 간접 자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관들과 거기에 돈을 마련하는 산업은행이 같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북한으로서는 제일 반가운 그런 그 팀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또 다 아하면 할 사람들이에요. 이동걸, 오영식 이런 분들 되게 이제 정치권 연관돼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요청했잖아요. 네. 4.27 판문점 회담의 비준 동의. 국회 비준 동의. 예. 그러면서 이게 국회 비준하려고 그러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 예산을 4천억인가 얼마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 코레일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철도 관련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으로는 안 잡히겠죠. 공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그 4대강 할 때 예산은 22조지만 수자원에서 6조인가를 넣어서 28조짜리다 막 이러고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저 사실 예산이지 그 예산이죠. 당연히. 한전 적자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듯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상 예산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정부 예산 4천억 갖고 뭘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좀
지나치게 네. 이게 비준을 염두에 둔 축소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와 관련된 그 발전과 이게 정확하게 관련된 4천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법을 보면 국민들에게 막대한 뭐 그 표현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에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아마 굉장히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막대해버리면 진짜 여기에 표현대로 막대해버리면 아니 그런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해 하고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4천억이라는 건 일반 예산 그냥 예산 안으로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4천억 정도일 거예요. 딱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정부에서 맨날 쓰는 방법인데 네. 그 예산을 원래 따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신규 사업은 이게 사업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네. 10억짜리.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뭐 그럼 뭐 그냥 조사해보자는 거니까 하고 넘겨놓으면 그 그것이 다음에 은근슬쩍. 다음 해에는 그게 1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1000억 되고 네. 쭉 그래서 늘어나고.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대로 그래서 들어가죠. 2년 차부터는 계속 사업이 돼버리니까 네. 심의가 굉장히 쉬워져. 네. 아 이거 작년에 심의했잖아. 예.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혹시 이 사람들 그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문제는 꼼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이 철도라는 게 자 우리 그 북한 간 기자가 있습니다. 그 왜 그 폭파했잖아요. 핵 저기 동창리인가요? 동창리는 미사일이고 뭐죠? 어디 영변이 아니라 어디죠? 핵실험장. 예, 핵실험장에 영변 핵실험장. 간 그 기자랑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뭐냐면 그 열차가 자전거 가는 속도였답니다. 거의. 근데 문을 다 이렇게 닫았는데 그게 뭐 군시설 운운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창피할 정도였다. 황폐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쉬는 거예요. 기차가. 그래서 그 뭐 원래 우리나라 뭐 기차로는 만 2시간이면 갈 거리를 뭐 9시간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철도를 다시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라인이 전부 다 뭐 거의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진짜 이거 망각을 너무 쉽게 잘해서 그런데 저 북한이 저 10여 년 전에 3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가 굶어 죽은 나라예요. 네. 먹을 게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겠어요. 더 힘들어졌겠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는 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 통일을 바라느냐 했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막대한 정말 그런 재정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말 불안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례도 봤고 지금 만약에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뭐 이렇게 대박이고 뭐 돌아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돈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2박 3일간의 평양에서의 이벤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켜보고. 예, 뭐 나는 사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쇼도 좋고 다 좋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돼서 지지율 확 다시 올라도 좋다. 북한 핵만 좀 폐기하고 와라. 진짜 북한 핵만 좀 폐기하고 와라. 근데 한꺼번에 안 될 테니까 리스트라도 좀 받아갖고 와라. 그러면 웬만한 거 내가 다 눈 감아줄 수 있다. 저는 박사님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비핵화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쇼다.
그렇지. 근데 비핵화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감동이다. 비핵화만 하면 모든 쇼를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쇼가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감동스럽게 받아들일 테니까 비핵화만 해라. 그래. 예.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홍준표가 돌아왔습니다. 네. 뭐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행보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네.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홍준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저도 좀 마음이 스산했어요. 어떤 네. 홍준표가 대표할 때 네. 어떻게든 홍준표한테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네. 아하. 그냥 벌떼같이 배지들이 예? 안면 몰수하고 달려들었거든. 네, 네. 대표님. 네. 그랬거든. 네. 예? 그랬죠. 근데 한 2달 만에 돌아왔는데 네. 뭐 국회의원 한 명 달랑 나왔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강효상 의원은 왜 안 나왔죠? 그 강효상이 나왔어요. 아 나왔습니까? 네. 아니 배현진은 배현진은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 강효상이 강효상 유일한 의원. 현역 의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현역 의원. 예,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대식하고 배현진하고 뭐 저 알만한 사람은 그 3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배현진이 굳이 거기 나와서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개인 자격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논평을 요구받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예. 그 사람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나타나면 정치라는 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논평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랬어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 권력무쌍이라고 조금 심하다. 홍준표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러니 한국당이 무슨 이 대의는커녕 소의조차 제대로 못 지킨다는 소리 듣지 않냐. 네. 뭐 시틀리면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도 뒤에서 칼질하고 탄핵시켜버리고 시집 뚝 따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탈당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당권 잡고 이러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지금의 한국당이다. 그렇죠. 그러니 홍준표를 언제는 어떤 사람한테서 뒤에 칼 맞지 않느라는 보장이 있느냐. 네. 제가 그런 이 한국당의 세태,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이 경박한 이 태도, 예? 이 소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그건 뭐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네. 또 홍준표 전 대표의 네. 또 그릇론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그런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따르게 할 만큼의 정말 그런 뭐 그릇이었을까? 아니죠. 예. 예. 그렇다면 사실은 뭐 그 소위든 대의든 그런 의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었어야 됐는데 사실 홍준표 의원에게 홍준표 전 대표에게 필요한 건 그 독설 내지는 어떤 뭐 SNS의 정치 행보도 정치 행보지만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그런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네. 사람이었다가 이제 홍준표 대표 쪽 전 대표 쪽과 이제 좀 결별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참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어떤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의의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의의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리더십 아니었겠느냐. 물론이죠. 예. 예, 저는 뭐 홍준표에 대해서는 따로 논평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예.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저는 그 원칙 나름의 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체한테는 칼질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진 사람 밟지 않는다. 그런데 예. 한 가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물론 홍 대표가 그 2개월 만에 돌아와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논평을 하고 싶지 않은데 예.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명운운 하는 것도 저는 또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당원 당규에 뭐가 예를 들어서 2개월 이내로 당권 도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건 말이 맞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저는 뭐 친박계에서도 나왔다 그러고 비대위에 친박계는 지금 예. 그런 얘기할 정신이 아니 없어요. 그렇고요. 비대위에서도 나왔다 그러는데 비대위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네, 근데 예, 예. 친박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비대위 쪽에서 뭐 일부 예, 얘기가 그렇죠. 나온 나는 것 같아요. 친박계에서 나왔다 그래서 친박계에서 왜 그런가? 그러면 예, 예. 나는 홍준표가 이런 사실관계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이 나를 무서워하는가 보지 이런 얘기가 아니 벌써 나온 거예요. 글쎄요. 그게 저는 그것도 황당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 계속 황당한 연속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예. 저는 이제 넘어진 사람 안 밟는다고 제가 홍준표에 대해서 논평 네,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 재개하고 다시 당권을 잡거나 뭐 하면 그때 제가 다시 논평할게요. 예. 다시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이 홍준표 그 귀국 전후에서 두 사람의 워딩을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걸렸어요. 누구죠? 첫째는 네. 김병준. 나는 이 사람은요. 네. 직전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귀국한 날 공항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귀국한 날 밤에 조용히 술 한 잔은 마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잖아. 어? 네. 어? 사람 사는 네, 거잖아. 네. 그런데 김병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뭐 별로 뭐 그 사람 당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러고 말았어요. 황당원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한 거. 네, 그러면 뭐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정책시장할 때 노무현 대통령도 평당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수석 당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당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죠. 뭐야 도대체? 예. 어? 그냥 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직전 대표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성태.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 창녕에 가서 공기 좀 좋은 공기 네네. 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누구 덕으로 자기가 원내대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네. 저 전혀 그러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을 홍준표가 우겨서 예. 홍준표가 자기 조직 전부 동원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홍준표한테 아예 뭐 공기 좋은 창녕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정량이나 좀 하시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은 홍준표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홍준표 때문에 당협위원장 떨려 나간 사람, 정말 억울하게 공천 못 받은 사람, 네. 이 사람들은 홍준표한테 돌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걸 보통 이제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정치판에 도가 없어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말 오래됐고 최소한 우리가 그 70년대의 어떤 정치가 네. 뭐 끔찍한 그런 일화도 많았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화도 많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는 지켰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또 김병준 위원장이에요. 김병준 위원장한테 뭐를 지금 보고 싶냐면 그 이전에 보수의 어떤 품격이 떨어졌다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품격이 떨어진 것이고 그러면 보수 정치의 품격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좀 떠나간 사람들이 이 정도 우리는 진보는 정말 품격도 진보한테 어떻게 품격을 논해? 우리는 최소한 격이 있어. 그런 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거야라는 그런 거를 요구를 했고 자기도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논평도 질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자기 봐라. 국가주의라는 것을 딱 그 던지니까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느냐. 이런 그 표현을 하는데 일부 처음에는 그래 국가주의 논쟁 뭐 괜찮아.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보여주는 태도. 애티튜드와 그다음에 말, 언행이 사실은 일치하면서 뭔가가 계속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지지를 얻어나가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모두 다 비난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돌아오셨으니까 그냥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계속 국민들의 어떤과 함께 지켜보겠다라든지 좋은 덕담을 하면 딱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평당원이다. 그 다음에 창녕 우는 발언에 그 다음에 일부 비대위원들이 제명 운운한다는 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대표를 사실 키워주는 그런 사실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품격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단 그렇고 여기 박사님 탄핵 부역당은 뒤통수 전문. 뒤통수 좀 세게 때리네 정말. 이 정치가 이렇게 그 도라 그랬잖아요. 금도. 네. 예?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당이 달라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네.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이런 것들조차 이렇게 뭐 막 정말 진흙탕 같아요. 예, 그죠? 이런 걸 자꾸 논평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예, 자 그럼 그렇고 그 김영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저 깜짝 스타처럼 됐어요? 네.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아니 제가 몰라요?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이 핫한 그런 그 뉴스를 잘 모르죠? 누구죠? 별로 핫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사람이 한국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네. 예. 네. 근데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됐다는 사실은 뉴스가 안 되고 네. 이 사람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때 맞짱 토론했던 그 평검사 시절에 네. 그 장면이 뭐 하루 종일 막 종편을 휩쓸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깜짝 스타. 대통령께서도 왜 후보 시절에 전화를 동부지청에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 발언 때문에. 이 부산 동부지청장한테 전화하시지 않았냐. 이게 검찰 중립성 훼손 아니냐.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물었어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그러니까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얼굴이 확 굳어졌죠. 그러면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농담을 했는데 농담하는 얼굴도 굳은 얼굴로 하면서 뭐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면 나도 공격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거는 청탁이 아니었다. 해운대 구청 그 당협 쪽인가에서 억울한 민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해당 검사한테 이런 억울한 민원이 있으니 조금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잘 들어보고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전화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 자, 어쨌든 그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냥 검사 생활을 평탄하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지난번에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떨어졌나 봐요. 네. 그래서 옷을 벗은 거지. 네, 안양지청에다가. 자, 이 사람을 갑자기 그 윤리위원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이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김병준이 그 당시의 일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정책실장이었어요. 네. 모를 리가 없다. 기억 못할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걸 기억 못하고 우연히 이 사람을 골랐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에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골랐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김병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신 대통령하고 맞짱 뜨면서 모욕을 줘서 대통령을 화나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윤리위원장으로 지금 고용을 영입을 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러죠? 그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똑같냐면 노태강이나 예. 조응천, 네. 조응천이나 네. 적의 적은 아군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노태강 차관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차관하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차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이야기돼야 되는데 어떤 박해를 받았다거나 또 뭐 어떠한 이 부당함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자리가 국장이 아니라 차관을 준다든지 네. 공천을 해준다든지 뭐 이번에도 뭐 또 내가 뭐죠 이번에도 무슨 그렇게 시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지금 윤리위원장으로 지금 임명된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람이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을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비대위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언론들은 당연히 지금 그 막가자는 거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의도한 거죠.
당연히 의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홍보에서 저기 비대위에서 어느 비대위원이든 아니면 대변인이 이거 쫙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어떤 그 판결, 그러니까 어떤 검사 시절에 뭘 했고 해갖고 그 얘기를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한 거다. 아니 당연히 문재인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강직했던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불려지기를 원했던 게 아니냐. 근데 저는 똑같은 케이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벌려준 판에 그 사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기수 대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거예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 평감사들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뭐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와라 이렇게 토론된 게 아니에요. 네. 당시에 검찰 개혁이 주 화두였기 때문에 그 이를테면은 그 기수 대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신도 소신이지만 기수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평검사들의 요구, 대통령한테 이 얘기 좀 해달라. 뭐 그런 거예요. 뭐 그걸 요구받고도 바보같이 못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뭐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자체가 무슨 그 장면 하나로 무슨 대단하다, 배심이 있다, 뭐 당차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냥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과연 검사로서 어떤 일을 했나. 네, 그렇죠. 그가 중요하고. 그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검사 잘하면은 윤리위원장 시키면 되는 거냐 그러면 예? 정당의 윤리위원장은 그 정당의 윤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될 굉장히 다양한 덕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선 정치를 알아야 돼. 네. 이게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을 그 규제하고 처벌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당이 어떤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큰 잘못으로 보이지만 정당의 내부 문화나 속성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그러니까 철학도 중요하죠. 이해할 만하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의 어떤 원칙이나 방향성에 비춰볼 때 정말 일벌백계 해서 기강을 잡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정당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그냥 노무현과 한번 맞짱 떴다는 그거 갖고서 조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죠, 스토리가. 그건 무슨 핍박받은 그때 핍박받고 투쟁을 해야지. 그렇죠. 지금 저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 가 있는데 뭐 검사장 승진 안 했다고 뭐 대단한 핍박이라고 지금 이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장관들이 10명씩이나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네. 국정원장 4명이 감옥 가 있어요. 검사장 승진 안 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게요. 근데 그거밖에 그게 무슨 근데 문제는 박사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예. 그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왜인지를 설명해야지.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딱 없는 거죠. 딱 그거 하나를 갖고 윤리위원장을 시켰는데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논평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에 김병준의 의도는 대충 짐작이 돼요. 근데 그 의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 노태강 차관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뭐 능력을 갖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현실과 드라마의 차이는 뭐냐? 드라마는 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좋은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맺는다. 뭐 사필 기정 이러면 아침 드라마나 혹은 저녁 드라마에서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공직을 맡거나 혹은 당의 가장 중요한 자리. 지금 왜 그 박사님이 그러시냐면 제가 느껴지는 게 김병준 비대위의 성공 여부가 딱 두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거든요.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감사위원장. 이 두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인적 청산이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간에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이 되고 자신의 치적이 될 텐데 그 두 사람의 그렇게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면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면 령이 쓰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령. 예. 이게 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칼을 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별 이유 없이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인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좀 짚어보는 걸로 오늘 마지막 네네.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황교안입니다. 네, 출판기념. 지난주에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꽤 의지를 좀 이제 황교안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러게요. 기사들도 놀랬습니다. 예. 아유. 황교안 스타일이 아주 뜨뜻미지근한 게 있어요. 예. 우보죠, 우보. 소 걸음 걷듯이 하시잖아요. 네, 예. 뭐 여기 고 박사님 김영정 변호사에 대해 모르면 알아보고 논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제가 김영정 변호사를 비판한 게 아니고요. 제가 모르니까 비판 못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무슨 사건을 다뤘나를 봐야 되는데요. 그거 공무상 비밀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뭘 사건을 수임했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의 이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제가 사건 관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평론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평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평가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김영정 씨에 대해서 평론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발탁한 김병준 위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거를 비대위에서 했어야죠. 아니 국민들이 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그걸 찾아내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게 만들지 말고 비대위에서 사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 소통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앞으로도 이 비대위 윤리위원장으로 뭐 칼을 휘두를지 뭘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비중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김영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논평을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황교안. 예, 황교안. 황교안 총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평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워낙에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담보할 만한 투자처가 없었다라는 점이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저는 황교안 총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사실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권력욕이 있죠. 예. 아니 권력욕이 끝까지 완주할 만큼의 그런 권력욕이 권력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임명직의 한계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반기문 총장의 예를 보듯이 그 이홍구 옛날 총리 이홍구 총리든 그때 구룡이라고 막 얘기 나왔을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그 잠룡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를 못한 건 끝까지 완주할 만한 그런 그 첫 번째 권력 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 의지는 마찬가지지만 밥상 차려와라. 내가 숟가락 들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자기가 밥상도 차리고 막 반찬 차리고 해서 사람들한테 숟가락 쥐어주고 같이 먹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일단 저는 평가를 하는 건 첫 걸음을 띄었다. 그리고 이제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근데 제가 덕담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제는 밥상을 차릴 준비를 하셔야 된다. 남이 차려주는 밥상을 기다리시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우리 이 시장님 말씀은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제식대로 설명드리자면 그 당신은 주인이 될 거야, 객이 될 거야, 손님이 될 거야, 아니면 주인이 될 거야. 손님은 어디 초청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면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줘. 그리고 뭐 좋은 말씀 한 말씀 하면은 또 딱 폼 잡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는 거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 주인은 초청해놓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지가 직접 해야 돼. 시장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손님의 취향도 알아봐야 되고 선물도 준비해야 돼.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자기는 빠져 또 뒤로. 초청 사람 손님 돋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 듣고 정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설거지 다 해야 돼.
그런데 그 집은 지 거야. 그렇죠. 네네. 아유 뭐. 그렇잖아. 제가 오늘 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어. 네. 그러니까 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손님 할 거야, 주인 할 거야. 그거부터 정해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황교안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너 계속 손님으로만 있을래? 아니면 네가 주인으로 한번 해볼래? 네. 그거부터 정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발광을 할 거냐, 아니면 남의 빛을 받아서 빛이 네. 날 거냐.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체 발광을 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쫙 붙여갖고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데 자체 발광을 하지 아니하면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처럼 끝내는 다른 그 자체 발광 태양이 태양한테 죽으면 끝나요. 예. 거기를 돌 수밖에 없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또 있어요. 손님으로 왔다가 가면 몸에 물 하나 안 묻히고 티 하나 안 묻히고 깨끗하게 왔다 갈 수 있어. 아, 그렇죠. 깨끗했죠. 자기는 돌아가서도 깨끗하게? 깨끗하죠. 그렇죠. 네네. 예. 주인은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부터 해야 되고 마지막 설거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피도 묻어요. 생선 네. 이렇게 치면 피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능히 감당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네. 내가 더럽지 않냐. 네. 이거 다 내 잘못이다. 왜? 이 내 정도, 거니까. 그렇지. 여긴 내 거니까. 그렇지. 이 정도 각오가 돼야 돼. 그리고 손님이 뭐라도 음식 서빙하다가 뭐가 묻잖아. 그러면 내가 뭐 정말 미안해서 달려가서 닦아줘야 돼. 네. 이거 저 손님 실수가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이래야 된다니까. 네.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떠돌면서 객생활만. 손님 여기저기 그냥 손님만 되는 그 거죠. 손님이 얼마나 그 서러운가 하면 잘 나갈 땐 불러주지 마. 그렇죠. 시세가 떨어지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 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죠. 그렇지. 점점. 그냥 슬슬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렇지. 어디 불려가갖고 따가는데 왜냐하면 다 차려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다 띄워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거 다 내 거야. 그렇지. 내가 여기 주인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근데 착각이지. 그 반기문이 그랬어. 아 그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황교안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 예.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직 주인 아닌 것 같아. 네. 우리는 손에 더러운 거 막 묻어 있고 막 뭐 머리칼 막 흥크러져 있고 막 그래도 자기 집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요. 지금 우리는 주인 노릇할 사람 찾고 있는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어가 달라져야 돼요. 유체이탈 합법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라고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여튼 그 점에서 황교안이 나 주인 하고 싶어라고 하는 속내를 처음으로 내보인 출판 기념회였다. 네. 그래서 굳이 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 그런 출발점이었다. 그렇죠. 출발점이었는데 이제는 장 보러 가실 거냐 아니면 불려다니실 거냐. 아 그래요. 예, 그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된다. 그래요.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나 주인 좀 해볼래 네. 라고 해서 이제 그 출발점으로 이제 책을 냈어요. 네. 좀 상투적이지. 아 그러게요. 조금 좀 상투적이지. 사람들이 황교안이 이랬어?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법륜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청춘 콘서트를 한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콘서트래. 네.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예, 그건 브랜드였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 다 뭐 지자체의 시의원, 도의원도 지금 콘서트예요. 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청춘 콘서트는 상투적이지가 않았던 네, 거예요. 신선했죠. 예. 근데 황교안의 출판 기념회는 상투적이야. 너무 뻔하잖아요. 상투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상상력이 빈곤할까? 이제 주인이라고 치고 논평하자면 예. 왜 이렇게 상상력이 빈곤할까?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는 어쨌든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책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요. 이거 대충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책을 봤어요. 네. 제가 워낙 성격이 직설적이고 까칠하잖아요. 네. 친구가 낸 책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대에 못 미쳐요. 예.
아니 뭐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뭐 아주 험담이 나올 줄 알았더니 부드럽게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저는 괜히 긴장했네요. 험담하실까봐. 예, 이게 예. 그냥 검사를 하고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은퇴하면서 그냥 쓴 이제 회고록이라고 해도 조금 못 미쳐요. 지금 그럼 뭘 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이 미셀러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적어도 에세이 수준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우파의 황교안에 집중되고 있는 기대와 이런 여망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 에세이건 미셀러니건 이런 수준으로 놀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니페스토를 해야 되는데. 매니페스토. 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가 필요한데 이 사람 하겠다. 지금 미셀러니 써갖고 예. 출판 기념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네. 이 살냄새, 피냄새, 땀냄새, 막 포탄이 튀고 막 이게 유탄이 날아다녀서 막 이런 쓰러진 전우가 막 옆에 있고 이런 냄새가 전혀 안 나. 고담 준론 같은 느낌? 근데 고담 중론은 조금 이렇게 수준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미셀로니라니까요. 네. 청년들하고 대화인데 청년들하고의 대화는 수준이 낮아야 되나? 그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더 자신의 어떤 인생과 삶과 철학이 이제 보여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 청년과의 대화라고 하고 황교안의 답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수준이 미셀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인된 어떤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야 할 길이 정말 멀다. 그러게요.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지금까지 어떤 캐릭터도 바뀌셔야 되고 네. 본인이 바뀌어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보이거든요. 예.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느낌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장터. 이미 그 자신이 만약에 이 전투에 나오시면 사실 지금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그저그저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과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당신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없다면 아직도 그렇죠. 예. 네, 안 보이는 거죠. 제가 황교안 총리한테 진짜 이거는 이제 친구로서 제가 충고하는 건데요. 고성국 TV도 좋고 뭐 정규제 TV, 황장조 TV 다 좋아요. 지금은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공중파나 지상파나 종편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 우파 유튜브밖에 없어요. 또 태극기 집회밖에 없어요. 자, 보수 우파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 창을 좀 봐라. 보수 우파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좀 느껴라. 응? 직접 만나기가 부담되면 느껴라. 그러면 그렇게 한가한 소리 못한다. 자기 딴에는 뭐 상당히 준비해서 뭐 했다고 하지만 보수파가 보기에 아직도 저렇게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냐라고 느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행복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제가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제 제 경험을 제가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TV조선에 있었어요. 네. TV조선 논평을 끝내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보수 원로 중에 한 분이 고 박사 미안한데 우리 종로 상가 쪽에 어디 음식점에서 작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좀 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 박사가 와서 한마디 해주면 정말 우리가 기쁘겠다. 그리고 고 박사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일정을 10분의 1로 줄이고 안 갈 수는 없어서 정말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모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모임 중간에 불쑥 들어간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럼요. 다들 어느 예, 분들이신지 나중에 찬찬히 예, 예. 보면 알지만 예, 예. 그 모임 한참 진행 중인데 네.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들어와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주는 밥 먹으면서 예, 한 20분 이렇게 앉아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충 분위기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 예, 말씀하시는 예, 거 예.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 박사도 왔으니까 한마디 좀 해라. 네. 그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20분 동안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들을 듣고서 제가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막 제가 굉장히 격앙되더라고요. 이분들 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 보수파가 지금 이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막 걱정하는 정말 우국충정으로 막 이런 분들이니까 평생을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한가하게 무슨 저기 지식인 티내면서 먹물 냄새 나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잡담제하고 바로 얘기했어요.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선배님들. 그러나 저는 2년 후 총선, 4년 후 대선 보수파가 재기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요, 보수파 쇄신을 통한 이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선배님들 답답해 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도 답답합니다. 한국당이 제대로 쇄신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보수파의 대통합을 향한 이 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쇄신을 통한 통합을 하도록 해보되 안 되면 차라리 보수 신당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런 각오로 지금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의 그 정말 피 끓는 이 나라 걱정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요. 네. 한가하게 거기다가 대고 뭐 정당은 이런 거고요. 네, 뭐 네, 네. 어느 정당이나 계보는 있기 마련이고요. 네, 네. 복당파도 다 사정이 있겠고 예. 또 홍준표도 다 나름대로 구가 있겠고 예. 뭐 친박은 지금 뭐 다 나름대로 또 자기 구도가 있겠고요. 이렇게 못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못합니다. 하라 그래도 못해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현장 냄새를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맡은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그 윤리위원장 말씀도 사실 맥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에 근거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난 그것 속에서 무엇을 하겠다.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네. 가능한 건데 그렇죠. 그 세 가지가 황교안 총리한테 있느냐? 최소한 있느냐는 걸 뭐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이라든지 어떤 정치 행보, 이번에 행보로서 그것이 나왔어야 됐다라는 것. 그렇죠. 최소한의 결기가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지금 현 보수파의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있었어야 됐다. 분석이 있었어야 됐다. 이런 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첫 번째 행보가 청년과의 대화.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청년과의 대화를 뭐 이렇게 그러는데 고민은 읽혀져요. 그러니까 황교안 그러면 박근혜 때 국무총리 권한대행했던 사람 뭐 법무부 통진당 해산시킨 뭐 강성 고민은 느껴요. 공안 검사 뭐 그리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수학 분석했겠죠. 예? 이 황교안이 나서면 보수파는 쫙 결집할 거야. 중요한 것은 중도야. 젊은 세대야. 예. 그러면 접근 자체를 젊은 세대와 함께 소프트한 감성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어떠냐. 아마 청춘 콘서트 같은 것도 벤치마킹 했을지 모르죠. 뭐 그런 고민이 느껴져요. 근데 이런 고민은 있잖아요. 그냥 그 정치판의 이 홍보 전문가, 전략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10분이면 딱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거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네. 그 정도 가지고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 미리 친구분한테 미리 그러면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전화로 미리 그거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는 줄 몰랐어요. 예. 참 외국 나가셨었죠? 예. 하는 거 몰랐어요. 예. 안타깝네요. 예. 아마 황 총리도 이제 이 여러 이런 보수파들의 이 유튜브 채널들을 보실 겁니다. 오늘 보셨으면 사실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오늘 네. 그 큰 꿈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 이 생각이 없다면 그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치권에 나왔을 때 겪는 그런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고언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네. 하여튼 조금 더 지켜보고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대권 행보를 조금씩 고민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네. 예. 이를테면은 대구의 권영진 시장도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조심스럽지만 시작한 것 같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네. 제주도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네.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비교적 상처 덜 받고 살아남는데 성공한. 그럼요. 원희룡 지사도 네. 몸은 제주에, 눈은 서울에. 몸만 제주도에 있고 모든 영혼이 다 서울에 그러면은 있지 이제 제주 도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네. 그런데 하여튼 몸은 발은 제주에, 네. 눈은 서울에.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역시 한국당은요. 그 시선이 4년 후 대선이 아니고 또 2년 후 총선도 아니야. 뭐죠? 뭐죠 그러면? 넉 달 후 전대야. 난감합니다. 난감해. 이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나는 2년 후 총선, 4년 후 대선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넉 달 후 당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디 줄 서면 돼. 지금. 그렇지. 누구야 안 보여 지금. 네. 가르쳐줘 이거잖아요. 그래요. 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줄 쓰려고.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겠지 자기들한테 중요한 정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박사님이 이건 알아두셔야 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김무성이가 당권 도전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있다. 김성태도 생각이 있다더라. 김병준이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더라. 김용태도 움직인다더라. 이런 얘기들이야. 아니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뭘 어쩌라고 지금? 총선은 어떻게 할 거고 대선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다 답답합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 인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당의 색깔과 그 다음에 방향과 이거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이 공천 실패했다. 공천 실패가 참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느냐. 당이 무너진 것도 공천 실패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이 사실 감옥 간 것도 저는 공천 실패 때문이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금의 이 상황, 진짜 보수파의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괴멸 직전까지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서 한가하게 누구한테 줄 서면 될까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영진, 원희룡 대권 꿈꾼다고 참 실망스럽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넉 달 후 전대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아니 저는 그럼요. 어디에 줄 설까 하는 것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줄 설까라는 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줄만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건 다르죠. 저는 이번에 이번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해서 서초구청장. 정말
살아 돌아온 이 이철우 그 경북도지사를 비롯해서 이 네 사람은 이 보수파의 정말 그러니까 무소속이지만 원희룡 지사는 보수파의 진짜 귀중한 자원이에요. 그 바람, 그 태풍, 그 이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지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 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쨌든 뭐 선거 관련해서 조사, 수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두 광역단체장인데 네. 그리고 원희룡까지 치면 이제 3명이 살아남은 건데 네. 근데 그 중에 원희룡은 뭐 선거법 관련으로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요. 못 그러니까 지금 들었는데 없는데. 이 권영진, 이철우는 네. 제가 들은 예, 권 시장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권 시장도 지금 좀 센 상황인 것 같아요. 센 걸로. 예, 지금 그래서 조사를 다들 받고 있는.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네. 예,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고 박사님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차기 대권 리서치에서 빼고 갤럽 조사한 거 아시죠? 그러셨습니다. 예,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조사할 때 사람 이름을 박아서 물어보는 게 있고 쓰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예, 쓰세요 하는 인터뷰. 데서 뭐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으로 될지 쓰세요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상 조금 어려우니까 네. 되게 이름을 넣고 번호를 고르게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번호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 번호가.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조원진 대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지지율 같은 거를 이름을 넣을까 말까를 네. 고민할 때 결정할 때 이제 주의한 참고 자료로 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원진 대표가 좀 불이익을 받겠죠. 예, 당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일부러 뺐다?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빼고 조사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여기 이제 한 8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종건 실장은 조원진 대표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싫어하세요? 아니 뭐 좋고 싫고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그 몸무게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은 계속 드리는 게 듣기에는 조원진 대표가 집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가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으시다. 뭐냐면 직접 이 자료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하시라 그래갖고 그건 진짜 자료로서 밝히셔야 된다. 그렇죠. 예, 아니 그거는 사실 그 조원진 대표의 개인적인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문제는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예, 그래서 FTC. 예.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아마 그런. 예. 근데 그거는 뭐 조원진 대표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저 코너가 가짜 뉴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듯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판별법은 근거에 있다, 소스에 있다. 뭐에 따르면, 네네. 뭐에 따르면 그게 네.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 황교안 총리 경기고 서울대 나왔다고 표되는 것 아니오. 고관대작도 한 표, 무지랭이 국민표도 한 표 올시다. 금쪽 같은 한 표를 참고하시기. 이거 뭐 너무나 참 고언입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경기고등학교는 나왔는데 서울대는 안 나왔습니다. 성대법대 예, 나오셨죠? 성균관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좋은 학교죠. 굉장히 좋은 학교죠. 역사가 6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 조금 편합니까?
아유, 저는 정말 진땀을 뺀 게 뭐냐면 네. 숫자가 나오잖아요. 오신 분들. 근데 네. 어느 순간 3천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제가 2,000명이나 안 들어오시는구나. 무슨 말씀? 아, 저 때문에 이게 다 빠져나가시는구나. 내가 다 이걸 망쳐놓는구나. 뭐 얼마나 불안했던지 네.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저 나가지 마세요. 저 다음 주면 오실 겁니다. 지금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성균관이 그 성균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대 성균관대학교 안에는 이 당시 성균관의 역사 전통을 명륜당. 하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명륜당이 예. 있죠. 그리고 또 그 동네 이름이 명륜동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이 동숭동 서울대에 있던 법대 교수가 성대법대에 와서도 가르침 그랬죠. 아닙니다. 이 실장님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근거가 필요하다. 예. 아, 그리고 아까 참 진행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실장님 잘하셨습니다. 아유. 진행 잘하셨습니다. 고 박사님 방송 오늘도 미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예, 고생 많으십니다. 또 미국도 전역에서 보시더라고요. 전역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예, 뭐 동부, 서부, 남부 가릴 것 없이 어느 지역이라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네. 동부도 있다가 뭐 서부도 있다가 남부도 있다가 플로리다도 있고요. 어휴 뭐 정말 그렇죠. 뭐. 예.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40kg는 넘는다고 하십니다. 식사도 운동도 잘하고 있답니다. 우종찬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아, 예, 예 다행입니다. 예. 뭐 40kg대라면 약간 조금 여유였다 이런 느낌은 주지만 그래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안 해도 되는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이거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네. 홧김에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홧김에 다른 말씀을 막 격하게 하시는데 아유,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당신 손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고 박사님,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왜 군사적 논평에서 배제하시는지요? 철도 도로망 놓아주면 북한군 침입 시 시간상으로 얼마나 빠르고 원활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저들이 급한 건 저기 같아요. 저 석유. 예,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강경화 장관이 그 미국에 달려가서 또 유엔에 달려가서 한 게 3가지 예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가족, 그 다음에 개성연락사무소, 하나가 철도 도로망과 관련한 그런 그 협의. 이 3가지에서 우리가 좀 그 대북 그 교류를 할 테니까 이건 대북 제재에서 예외를 해달라. 그런데 제가 그걸 들여다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뭐냐면 개성사무소도 그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북한 전기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가서 뭐 무슨 사무 일을 보려면 개성공단도 우리가 전기 줘서 돌렸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전기가 뭐냐면 전부 다 석유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한데 뭐 갖고 갈 건데 유엔이 그럼 석유요 이거고 다 그다음 또 뭐죠 이산가족 그 금강산에 사는데 아 거기 전기 안 들어오니까 전기해야 됩니다. 그럼 전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석유요. 그 3가지 다 뭐냐면 중유, 경유, 석유예요. 석유를 가져가야 됩니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에 석유 줘야 되는데 이거 좀 허락해 달라. 유엔에서 안 돼. 해버렸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근데 그거 우리가 한전에서 만든 전기를 직접 개성이나 금강산까지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거는 이제 공사가 들어가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용 걱정은 안 하잖아. 응?
전용.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유엔에서도, 야, 이거를 갖다 북한에 주는 거 아니냐. 너네가 진짜 전기를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군. 그럼요. 그 전기 그냥 가면 되죠. 전기 우리가 직접 선 연결해서 갖다 주면, 보내주면 되거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수풍 발효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남한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전기 줬죠. 한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알겠어요. 오늘은 고성국 TV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권을 박탈당한 하루라서. 네. 하루 종일 지금 뭐 그냥 라이브로. 저도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경기가. 아니, 지난번 한번 하시고 뭐 스태프들이 전부 다 그만뒀다는 소문. 다행히 지금 버티고 계십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더군요. 네. 추석에도 방송하십니까? 방송할 겁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추석 때는 조금 시간을 더 늘려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 그럼 아예 우리 서울역에서 하시죠? 서울역에서. 저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추석 때 저희가 특집을 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추석 밥상에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거 재밌겠는데요? 아이고 참. 서울역에서 하면. 그래요. 오늘 11시가 돼서 이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때는 좀 쉬시지 그랬는데 쉬라고 그러시면 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석 특집 토크 방송을 해달라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추석 특집은 이번 주에 좀 얘기를 좀 나눠서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분 이영분님이 박근혜 대통령 좋게 말씀하시니 고맙고 눈물 나네요 그러셨습니다. 절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당신 손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명예회복도 하고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마음을 아주 좀 단단히 먹고 잘 버텨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